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은 감동적이면서도 통쾌한 사연을 들고 왔습니다. 30대 초반이라는 나이에 벌써 결혼 8년 차를 맞이하신 어떤 여성분의 사연인데요. 최근에 기막힌 사건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셨다고 해요. 어떤 사연인지 함께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올해로 벌써 결혼 8년 차에 접어든 30대 초반의 전업주부입니다. 젊은 나이에 비해 결혼한 지 꽤 되어 요즘 시대에는 맞지 않게 일찍 시집을 갔구나. 혹시 사고라도 친 건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예상하시는 대로 전 2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지금 남편과 속도 위반으로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이른 나이에 시집을 오게 된 저는 그 밖에도 사정이 있었는데요. 세상에 사연 하나 없이 살아가는 사람 없다고 하죠. 저 또한 지금껏 살아오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최근에 이렇게 사연을 보낼 만큼 기가 막힌 사건이 있었기에 용기 내어 제 얘기를 써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보육원 출신이에요. 누구나 그렇듯 처음부터 저에게 부모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저희 집은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이었죠. 가난이 가난을 물려준다는 말이 있죠. 저희 집이 딱 그런 케이스였어요. 제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막대한 빚을 갚느라 하루도 쉼없이 일을 해야 했고 엄마도 다를 바 없이 밤낮으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가난한 집안의 장녀로 태어나 4살 터울의 여동생을 두고 있었고 하루하루 밤낮으로 일을 하시는 부모님을 대신해 동생을 보살피고 살뜰하게 챙기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제가 10살쯤 될 무렵 아버지는 끝없는 가난에 참다 못해 술을 찾게 된 것인지 날마다 술에 잔뜩 취한 채 밤늦게 들어오셨고 어느 날부터는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면 엄마를 때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은 매일같이 다투었고 오래된 방 2칸짜리 빌라에 살던지라 방음도 잘 되지 않았기에 밤마다 시끄럽다며 이웃 주민들에게 민원도 끊임없이 받았었죠. 그래도 옆집에 사시는 아주머니는 그러한 저희 집안 사정을 어느 정도 아시곤 저와 동생을 가엾게 여겨주셨어요. 하지만 저희 사정을 잘 모르던 주민들은 저희 집에 종종 찾아와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하곤 했죠. 그럴 때마다 서로에게 삿대질을 하며 싸우기 바빴던 부모님을 대신해서 제가 고개를 조아리며 사과를 하였고 어렸던 동생은 제 치맛자락을 붙잡으며 울어댔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술에 잔뜩 취한 아버지가 온 집안의 물건들을 엄마에게 던져 깨트리는 바람에 저와 6살 배기 동생도 살갗이 보이는 곳곳에 유리 조각이 튀어 베었고 엄마는 더 큰 상처를 입게 되었었죠. 이후로도 아버지의 도를 넘은 폭언과 폭력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제가 11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는 그나마 하던 일까지 관두며 하루 종일 술만 마셔댔고 엄마가 은행인 것 마냥 돈을 내놓으라며 하루 종일 죽어라 뛰어다녀 고생해서 벌어온 엄마의 푼돈을 뺏어가기 일쑤였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남들 다 가는 학원은 고사하고 학교에서 챙겨오라는 준비물도 돈이 없기에 사갈 수가 없어 빼먹은 적도 수두룩했습니다. 엄마는 그런 저와 동생에게 항상 미안하단 말뿐이었고 그 악몽 같던 순간들을 저와 동생을 보며 참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갔는데 아버지는 이미 술에 잔뜩 취해 있었고 평소 저나 동생은 때리지 않던 아버지가 저보다 먼저 집에 귀가한 동생을 술주정 때문인 건지 아니면 동생이 대들기라도 한 건지 무슨 이유에선지 모르겠지만 그 어린 동생을 사정없이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게 된 저는 달려가 아버지를 말렸어요. 아버지, 그만하세요. 그러다 이내 저에게 손찌검을 하시더라고요. 그날 입가가 다 터지도록 아버지에게 먼지나게 맞았답니다. 고작 동생을 때리는 아버지를 말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그 당시 엄마는 항상 낮에 일을 끝내고 밤에 또 다른 일을 하러 가기 전에 잠시 집에 들러 가족들이 먹을 저녁상을 차려놓고 가셨는데요. 그날도 어김없이 낮에 일을 끝내고 집에 왔었습니다.
장이라도 봐온 건지 한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에 갖은 재료들이 잔뜩 들어져 있었고 저와 동생이 잔뜩 얻어맞아 머리는 산발이 된 채로 뻗어있는 모습을 보시고서는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그대로 떨구셨죠. 그리고 이내 엄마는 저희 옆에서 태평하게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아버지의 뺨을 때리셨어요. 그 당시 아버지에게 맞은 터라 정신이 혼미했지만 그 장면만큼은 확실히 보였어요. 아직까지도 제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은 채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엄마를 때린 적은 많았지만 엄마가 아버지를 때린 적은 없었거든요. 이후 아버지는 화를 참지 못했는지 험한 말들을 퍼부어대며 엄마의 머리채를 잡고는 화장실로 끌고 갔고 곧 쿵 하는 소리가 들렸죠. 그 소리에 혹시나 엄마가 잘못되기라도 하신 건 아닌지 놀라 화장실로 가보았더니 제 예상과는 달리 쓰러져 계신 건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져 있던 머리 쪽에는 피가 흥건히 흐르고 있었고 전 제 뒤를 이어오는 동생을 더 이상 오지 못하게 부여잡고는 화장실에서 등을 진 채 온몸으로 감싸곤 눈을 가려주었어요. 어린 동생이 아버지가 피를 흘리며 쓰러진 모습을 보지 못하게 말이에요. 이후 아버지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저와 동생을 잠시 옆집에 맡겨두었던 엄마는 하루가 지나서야 저희 자매를 찾아왔고 아버지에 관해 물어도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않으셨거든요. 지금 와 짐작을 해보자면 아버지는 그날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다치셨거나 혹은 세상을 떠나시게 되어 엄마가 일부러 대답을 회피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그 일이 있고 난 다음 날 엄마는 옆집에 잠시 있던 저와 동생을 찾아 데리고 나와 난생 처음 보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어디를 가는 건지 물어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슬픈 눈을 해보이던 엄마는 한 건물 앞에 저와 동생을 세워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지야, 은지야, 지금부터 엄마가 하는 말 잘 들어. 너희는 여태껏 살아왔던 가난은 모두 잊고 새로 시작하는 거야. 엄마도 아빠도 모두 잊고 이곳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돼. 민지가 언니니까 은지 좀 잘 챙겨주고 앞으로는 민지가 엄마 대신이라는 거 잊지 마.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비록 11살이라는 어린 나이임에도 알 수 있었어요. 엄마가 저와 동생을 버리려고 하는 것을요. 엄마의 말에 그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끄덕여 보였고 제 말에 저와 동생을 품에 안으며 엄마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나갔어요. 엄마가 너무 미안해. 이런 못난 애미는 있고 부디 좋은 새부모님 만나 새 출발하렴.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저와 동생에게 등을 보이곤 반대편 길로 뛰어가는 엄마의 뒷모습을 마지막으로 저는 더 이상 엄마를 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니 저를 따라 우는 동생을 겨우 끌어안으며 엄마의 마지막 뒷모습을 제 눈에 사라지기 전까지 하염없이 울며 바라만 보다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 예상대로 그 건물은 보육원이 맞았죠. 그렇게 저와 동생은 보육원 생활을 시작했답니다. 보육원에서의 생활은 처음부터 적응하기 쉽지는 않았어요. 보육원 내 또래 아이들은 저와 동생이 처음 그곳에 들어갔을 때 동물원의 원숭이 보듯 위아래로 훑으며 저와 동생의 행색을 살피더라고요. 그리고 어른들 못지않은 텃세를 부리는 탓에 꽤나 힘겨운 생활들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초반에는 동생 은지를 괴롭히는 동생 또래 남자애들이 있었어요. 야, 울보! 네 이불에 쉬었다면서? 어쩐지 쟤한테서 냄새 나더라. 냄새! 3-4명 남자아이들이 무리를 지으며 동생을 둘러싼 채 동생의 이마를 툭툭 치고 삿대질을 하며 동생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동생은 바보같이 엉엉 울며 언니한테 다 이럴 거야 라는 말만 늘어놓았죠.
전 그 장면을 보자마자 그곳으로 달려가 그 남자아이들을 응징해 주었어요. 너희들 내 동생 괴롭히지 말랬지? 야, 너도 일주일 전에 밤에 화장실 가기 무섭다고 원장님 깨웠다며. 그리고 너는 은지처럼 예전에 이불에 쉬했는데 그 이불 숨겼다가 걸려서 더 혼났다는 거 쌤들한테 다 들었어. 한 번만 더 우리 은지 괴롭히면 니들이 한 짓들 다 보육원에 소문낸다. 저는 동생에게 못된 말들을 해댄 남자아이들을 한 명씩 찍어가며 말했고, 제 말에 한 아이는 울고 한 아이는 씩씩대며 저마다 자리를 피했어요. 그러면 전 괜스레 의기양양해져서 손을 툭툭 털며 이렇게 말했죠. 까불고 있어. 제 말에 동생은 언니가 최고라며 저를 껴안았고, 저는 그런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렇게 처음에 다들 경계를 갖고 대하는 탓에 꽤나 힘들었지만 그것도 시간이 흐르고 적응을 해나가니 해결이 되었답니다. 보육원 생활에 점차 적응을 해나갈 때쯤이었어요. 동생은 생김새만 보아도 저보다 훨씬 예쁘장하니 귀엽고 애교도 많은지라 어디든 쉽게 눈에 띄었었고, 그 때문인지 보육원에 머문 지 6개월 만에 꽤나 부유해 보이는 집안에 양아로 입양을 가게 되었어요. 동생과 헤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슬펐지만 동생이 좋은 양부모님을 만나 행복하기를 바라였고, 저희 자매는 어쩔 수 없이 이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동생이 입양 가기 전 마지막 인사를 하였어요. 은지야, 거기서는 너무 울지 말고 어른들 말씀 잘 들어야 돼. 알았지? 제 말에 동생은 눈가에 눈물을 머금고는 고개를 힘차게 끄덕여 보였고, 그렇게 저희 자매는 눈물의 이별을 하였습니다. 저는 나이도 입양되기에는 적합한 나이도 아니었고, 한때 아버지가 제게 했던 폭력과 엄마의 버림으로 어른들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던지라 어른들만 보면 경계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른들이 찾아오면 갖은 인상을 쓰기 바빴답니다. 그렇다고 동생처럼 애교가 많은 것도 아니었기에 제가 입양되는 건 꽤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렇게 보육원에서 10대를 모두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살며 학교를 다니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처음엔 친하게 지내자며 스스럼 없이 다가온 친구들도 있었습니다만, 친해졌다 싶어 제가 보육원에 산다는 얘기를 솔직하게 다 털어놓으면 친하다 생각했던 친구들도 하나같이 저를 멀리하더라고요. 그렇게 제 학창 시절은 좋은 기억보단 나쁜 기억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도 함께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친구가 있어 그나마 외로움을 덜어내고 힘을 얻을 수 있었죠. 이후 19, 모두가 수능시험을 본다고 정신이 없을 때 저는 보육원을 나와서 지낼 방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보육원의 규정상 성인이 되면 퇴소를 해야 했기에 미리 수준이 맞는 집을 구해야만 했거든요. 퇴소 후에는 나라에서 소정의 자립정착금을 주었고, 그 정착금으로는 보증금을 대기가 어려웠기에 같은 보육원 출신인 친구와 함께 살며 정착금을 합쳐 보증금을 보태기로 하였죠. 그리고 쌓아온 계획은 곧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물론 저도 남들처럼 대학교에 가고 남들만큼 공부하여 좋은 회사에 취직도 하고 싶었지만 형편상 공부는 제게 사치였기에 저는 바로 사회에 뛰어들어야만 했어요. 공장에서 포장 아르바이트나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 등 굳은 일이라도 돈이 되는 거라면 닥치고 해나갔죠. 밤낮 할 것 없이 하루에 2탕이고 3탕이고 일을 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다 21살 때였어요. 주말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카페에서 지금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제가 먼저 일하던 카페에 저처럼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왔던 동갑내기 대학생이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처음부터 좋은 감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처음이라며 오자마자 허둥대고 실수만 연발해대는 남편 때문에 동시간대에 함께 일하던 제가 뒤치다꺼리까지 해야만 했거든요. 그런 제 속도 모르고 남편은 제게 먼저 실없이 웃으며 다가왔었죠. 이름이 민지라고 했지? 아까 21살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동갑이니까 말 놓을게.
다짜고짜 말을 놓으며 말하던 남편을 보고 이 사람은 뭐지? 싶었어요. 남편과 저는 남편이 처음 와 인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기도 전에 손님들이 몰려온 터라 저희는 인사만 겨우 나눈 채 서로 말을 하지 못했었죠. 그리곤 사람이 좀 빠지고 시간적 여유가 생기니 바로 제게 와서 저렇게 말을 한 거였어요. 사람을 경계하고 소심하며 조용하던 제 성격과는 달리 밝고 활발하며 부침성 좋던 남편은 그렇게 제게 먼저 다가왔고 저와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기에 한편으로는 남편이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남편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아까는 내가 실수해서 미안. 너 행동도 빠르고 일도 참 잘하더라. 나는 알바가 이번이 처음이라 많이 부족할지 몰라. 그래도 너한테 피해주지 않게 얼른 적응해볼게. 그러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해. 남편의 그 말로 이 사람 어쩌면 괜찮은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아직도 제 기억에 뚜렷이 남을 만큼 꽤나 강렬했던 첫인상을 남긴 남편과는 이후로도 주말마다 함께 일하며 점차 사이는 가까워져 갔습니다. 민지야, 오늘 일 끝나고 뭐해? 약속 없으면 술 한잔 할래? 물론 이런 식으로 남편이 먼저 다가오긴 했지만 말이에요. 그렇게 일이 끝나면 몇 번 함께 술도 마시고 얘기도 나누고 나니 점점 제가 갖고 있던 경계는 슬슬 풀렸고 생각보다 더욱 따뜻하던 남편에게 차츰 마음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남편이 먼저 제게 고백을 했고 저는 그 고백에 대한 대답을 하는 대신에 제 과거 얘기들을 모두 들려주었어요. 그렇게 제가 보육원 출신이라는 것을 밝혔고 남편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학창시절 때부터 제가 보육원에 산다고 하면 가까이 지냈던 친구들도 저를 멀리하여 큰 상처를 받았던 기억이 있었기에 그 실체를 알게 된 후의 반응이 두려움으로 남아있었고 그 때문에 학창시절 친구들이 그랬듯 제 얘기를 들려주면 이 아이도 저를 멀리할까 두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기 전에 먼저 말을 꺼낸 것이었죠.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제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다. 많이 힘들었을 텐데 못된 맘 먹지 않고 나쁜 길로 새지 않고 지금껏 잘 버텨줘서 고마워. 제 두 손을 잡고 말하던 남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렇게 뜻하지 않게 위로를 받고 지금껏 저를 대했던 사람들과는 다른 남편에게 작은 감동도 받았었답니다. 그때 전 이 사람이다 하는 확신이 들었고 남편의 고백에 긍정적인 회신으로 답하여 이후 남편과 진지한 교제를 시작하였어요. 그로부터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남편과의 연애를 계속 이어가던 어느 날 몸이 이상하다 느껴 혹시 몰라 임신 테스트기를 해보았는데 두 줄이 선명하게 그어져 있는 것을 보고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과연 내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 형편도 그렇고 그리 행복한 어린 시절을 지내온 것이 아니었기에 두려움이 앞섰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저와는 달리 남편은 제 임신 소식에 방방 뛰며 기뻐하더라고요. 내가 아빠가 된다니 너무 고마워 민지야. 우리 아이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랑 내 아이는 꼭 지켜줄게. 자신이 꼭 저와 아이를 지켜주겠다며 당찬 포부를 내뱉는데 그리 썩 믿음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남편도 저처럼 고작 23살이었고 군대도 다녀오지 않은 대학생이었기에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죠. 이후 병원을 찾아 초음파 검사를 통해 임신 4주차에 접어들었다는 의사의 말과 초음파 사진도 받아볼 수 있었고 함께 병원에 간 남편은 그 사실을 집에 알렸습니다. 소식을 들은 뒤 남편 집에서 저를 한번 보고 싶다고 하였다며 저를 집에 초대해 주어 남편과 교제 당시 처음으로 집에 가보았어요. 남편은 어렸을 적 일찍이 엄마를 여의고 아빠와 하나밖에 없는 형제인 2살 터울의 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 시아버님을 뵙는 자리에 나름 단정하게 옷도 골라 입고 화장도 하며 신경 써서 집으로 찾아갔죠. 떨리는 마음을 안고 집안에 발을 들여놓는데
현관 앞에 시아버님이 마중 나와 저를 환영해 주셨어요. 저도 미리 준비한 선물을 드리며 인사를 드렸죠. 처음 뵙겠습니다. 김민지라고 합니다. 그래요. 반가워요. 나는 재민이 아비랍니다. 안으로 들어와서 편히 앉아요. 어찌 보면 딱딱할 수도 있는 그 인사를 밝게 웃으며 받아주던 예비 시아버지는 반갑다며 악수를 청하였고 곧 저를 거실 안으로 안내해 주었어요. 남편의 집안은 남자 셋이 사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깨끗하고 넓었어요. 재민이한테 얘기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재민이 중학생 때 안 사람을 떠나고 홀로 아들 둘 키우느라 웬만한 식사는 거의 나가서 사 먹거나 배달을 시켜 먹어요. 종종 도우미 아줌마가 와서 집도 치워주고 밥도 차려주곤 하는데 오늘은 아줌마가 오는 날이 아니어서 밥도 없네. 원래는 따뜻한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해야 하는 건데 미안해서 어쩌나. 저는 괜찮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세요. 그래도 이건 경우가 아니지. 내가 다음에 나가서 고기라도 사줄 테니까 같이 외식이라도 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님의 말에 미소를 띄우며 감사하다 전했고 아버님도 흡족한 듯 웃어 보이셨어요. 이후 주방에 계시던 도련님이 주스를 건네주며 남편과 닮은 미소로 제게 인사를 건네었고 저는 감사하다며 주스를 건네받아 함께 인사하였죠. 이후 도련님은 오늘 만나서 반가웠다며 다음에 또 보자는 말을 남기곤 약속이 있다며 집을 나갔어요. 제 걱정과는 달리 모두 따뜻하신 분들인 것 같아 조금은 안심이 되었죠. 또 편하게 맞아주어 조금은 긴장을 풀 수 있었답니다. 이후 아버님은 제게 먼저 이것저것 물어오셨어요. 처음 대화는 좋아하는 음식이나 취미 같은 가벼운 말들로 시작했다가 이내 제가 제일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물어보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민지양,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나? 아무래도 남편이 제가 보육원 출신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은 걸로 보였어요. 저는 제 맞은편에 앉아있는 남편을 잠시 째려보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아, 사실 제가 보육원 출신이라 부모님이 안 계셔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부의 표정은 순식간에 어둡게 변했고 당황하는 듯 보였어요. 아, 그럼 고아인 건가? 고아는 아니었지만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결국 어머니가 보육원에 저를 맡기셨어요. 저는 최대한 포장해가며 말을 이어갔고 여전히 표정이 좋지 않으시던 아버님은 헛기침을 내뱉으며 다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구만. 그럼 지금은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아, 재민이랑 동갑이니까 아직 대학생이려나? 남편은 아버님께 저에 관한 얘기를 일체 하지 않은 것인지 어째 저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아버님의 말에 또다시 조심스레 답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니요. 형편상 대학에 갈 수가 없어서 대학교는 가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이런저런 알바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있어요. 제 말에 이제는 얼굴에 인상까지 쓰며 아버님은 마시던 주스잔을 내려놓았고 소파에서 일어나 처음 저를 맞이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차가운 말투로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지만 민지야, 오늘은 이만 돌아가야겠어요. 재민이 너는 안방으로 들어오고. 이후 아버님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보였고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제게 미안하지만 먼저 들어가 보라며 연락하겠단 말을 남기곤 아버님을 따라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이 안방에 들어가자 안방에선 아버님이 온 집안이 쩌렁하게 울릴 만큼 큰 소리로 남편을 추궁하더라고요. 너는 도대체 어쩌려고 보육원 출신인 고졸이네랑 놀아난 거냐? 연애만 할 거면 연애로 끝내던가 왜 애까지 베게 해서 이 사단을 만드냔 말이야? 하늘에 계신 네 엄마가 알면 너 기함을 할 게 분명하다.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기에 그리 놀랍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다음 이어진 아버님의 말에 전 온몸에 돋는 소름을 피할 수 없었답니다. 그런데 뱃속의 아이는 네 아이가 확실한 거 맞는 거냐? 출신도 불확실한데 네 애가 맞는지 너도 잘 확인해봐. 제 뱃속 아기가 남편의 아이가 맞는지 묻는 시아버님을 보고 저는 과연 이 애를 낳고 이 집과 결혼을 하여도 괜찮을까 하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 몰래 엿들어 괜히 혼자 상처받지 말고 집에 가야겠다 싶어 전 그곳을 빠져나왔고 이 얘기를 함께 사는 하나뿐인 제 친구에게 말해주었죠. 친구는 어느 정도 그런 반응이 이해는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꺼려지면 결혼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며 제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주는 친구에게 고마우면서 마음이 복잡하였어요. 그렇게 생각에 잠겨있는데 남편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민지야, 아빠가 아까는 그렇게 먼저 보내서 미안했다고 조만간 밖에서 외식하자시네? 다음 주 주말에 시간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날 일 끝나고 약속 따로 없지? 응, 약속이 없기는 한데 아버님이 나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첫인상이 단정해 보이고 싹싹해 보인다고 마음에 드신다고 하셨어. 남편이 애써 시부를 포장하여 좋은 말만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말 저녁으로 약속을 잡았고 시간은 빠르게 흘러 약속한 날이 되었어요. 여느 때처럼 주말에 일을 끝내고 약속한 고깃집으로 갔고 그곳엔 이미 아버님과 도련님이 고기를 굽고 계셨죠. 저는 두 분에게 인사를 드리고 자리에 앉았고 저희가 자리에 앉으니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여시는 아버님이었어요. 고기는 일단 내 알아서 시켰는데 괜찮지? 그럼요, 괜찮습니다. 제 말에 제 앞에 있는 앞접시에 다 구워진 고기들을 올려주며 시부는 말을 이어갔어요. 그래, 거의 다 구워졌으니 먹으면서 듣게나. 네, 이런 말 한다고 너무 서운하게 듣지는 말고 민지 양도 자식 낳고 키워보면 이해할 테니까 말이야. 사실 내가 며느리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다만 평균은 되기를 바랬었어. 그런데 워낙 기준에 못 미치니 원. 그런데 어쩌겠나. 이미 뱃속에 우리 집안의 핏줄이 자라고 있는걸. 네, 이해합니다, 아버님. 시아버님은 먹으면서 들으라 하였지만 시부의 허를 찌르는 말들 때문에 편히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저 대답하기 바빴죠. 이해한다니 다행이구만. 재민이한테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보육원에서 같이 지내던 친구와 함께 산다지? 네, 작은 원룸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조만간 정리하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게나. 당장은 재민이나 민지양 둘 다 어리니 우리 집에서 함께 사는 걸로 하고 나중에 재민이가 좋은 곳에 취업해서 자리 잡아가고 애도 크게 되면 분가를 시켜주던가 할 테니까 말이야. 그리고 뱃속 아이한테 무리가 갈 수도 있으니까 아르바이트도 슬슬 정리하고 볼패가 불러올 테니 결혼식은 생략하고 혼인신고만 올리는 걸로 하고 뭐 원한다면 드레스 입고 결혼사진까진 찍게 해주겠네. 시부는 언제 얘기를 다 마친 건지 이미 모든 걸 다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생색이라도 내는 것처럼 결혼식은 어렵지만 드레스를 입고 싶으면 사진은 찍게 해주겠다며 말하는 모습이 말에 가시가 박혀있는 게 전처럼 따뜻한 말투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 또한 식구도 없었고 아는 지인도 몇 없었기에 결혼식을 생략하는 것에는 동의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시부의 말에 고분고분 알겠다 답하였고 이후 시부의 말대로 읊었던 계획들은 실행에 옮겨져 갔어요. 저는 함께 살았던 친구에게 양해를 구해 낸 만큼의 보증금을 돌려받고 남편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래도 나름 남편의 방을 리모델링하여 주었더라고요. 나중에 아기가 태어나면 함께 잘 수 있을 정도로 낮고 넓은 저상형 침대와 작은 옷장이 놓여있던 곳엔 북박이장이 길게 놓여있더라고요. 전에 작은 원룸에 친구와 함께 살던 것과 비교하면 호사에 가까울 지경이었죠.
그리고 시아버지 말대로 평일이고 주말이고 할 것 없이 빡빡하게 일해오던 아르바이트를 주말에 남편과 함께 일했던 카페를 제외하고는 정리하였어요. 시부의 배려로 스튜디오를 빌려 웨딩 사진도 찍어볼 수 있었답니다. 그로부터 오래 지나지 않아 저와 남편은 혼인신고까지 마쳤고 그렇게 저희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저의 시부 시집살이도 시작되었고 말이에요. 밥상을 차리는 것쯤은 당연히 제가 해야 한다 생각하고 삼시세끼를 차려 바쳤어요. 초반에는 시부나 도련님, 남편까지 모두 전에 항상 부실하게 먹어오다 제대로 된 밥을 먹게 되어 좋다며 미숙한 제 요리들을 그나마 맛있게 먹어주었어요. 하지만 얼마 안 가 입덧이 시작되었고 간을 제대로 보지를 못해 만든 요리들의 간들은 엉망이었죠. 세아가 오늘은 어쩐지 국이 짜구나. 아무리 요즘 입덧을 한다고 해도 너무 신경을 못 쓰는 것 아니니? 죄송해요, 아버님. 다음부턴 신경 쓸게요. 역시나 바로 시부는 그 부분을 지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제가 죄송하다 말하면 본인이 물을 더 부어 먹던가 하였고 다시 만들라 하지는 않을까 우려도 있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시부는 비록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는 않았지만 뱃속 아이인 손주에게는 진심으로 대해주었어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뱃속 아이에게 좋다는 한약을 지어준 적도 있었고 임신 막달쯤엔 집안일도 하지 말라며 도우미 아줌마를 불러주셨어요. 덕분에 편하게 아기가 태어날 날만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 예쁜 딸아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진통도 오래 하지 않았기에 어여쁜 딸이 혹시나 내가 아플까 일찍 나왔구나 생각하며 딸아이의 눈, 코, 입 하나하나를 뜯어보고 있었어요. 어찌나 예쁘던지 말랑말랑한 볼과 제 손가락을 꼭 쥔 앙증맞은 작은 손이 마음 한켠을 뜨겁게 피우는 것 같았죠. 여보, 너무 고생 많았어. 진짜 고마워. 우리 딸 너무 예쁘다. 남편도 그렇게 기쁜지 저를 얼싸 안으며 고맙다 말하였고 딸이 그리도 예쁜지 하루 종일 인큐베이터 안을 들여다보기 바빴어요. 딸바보 아빠가 따로 없었죠. 심지어는 고맙고 수고했다며 병원 간호사분들에게 커피를 돌렸고 의사 선생님에겐 케이크를 사주며 기쁨을 표출해 보이더라고요. 시부와 도련님도 찾아와 수고했다며 제 딸을 한 번씩 들여다보고는 딸아이가 누구를 덜 닮았는지 논쟁을 펼치며 웃음꽃을 피워 보였답니다. 아가 수고했다. 손녀가 참 예쁘더구나. 재민이 애기 때를 많이 닮았어. 에이, 아빠도 참. 조카 따님은 딱 보아도 형수님을 더 닮아서 그 미모가 완성된 거야. 형 닮았으면 분명 얼굴이 더 컸을 거라고. 형수님 닮아서 그나마 작은 얼굴에 그 큰 이목구비를 갖게 된 거지. 형수님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조카 따님도 못난 우리 형 안 닮고 형수 닮게 할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도련님의 말에 아버님은 뭐라고 이것이? 하며 웃어 보였고 저 또한 환하게 웃으며 답했죠. 고마워요, 아버님, 도련님. 그렇게 제 앞은 그때처럼 웃음만이 가득할 줄 알았습니다. 산후조리를 짧게 마친 전 집으로 퇴소하였고 기독교 신자였던 시부는 제 딸에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의 하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이후 제 예쁜 딸 하은이는 비록 밤마다 저를 잠 못 이루게 하였지만 날이 다르게 커가며 제 기쁨이 되어갔어요. 그리고 남편은 딸이 태어나기 전 미루었던 군대를 입대하였고 자식을 인정받아 상근으로 출퇴근하며 지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하은이가 너무 보고 싶다며 제일 먼저 딸아이를 찾았고 가끔은 저를 대신하여 육아에도 신경을 써준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딸아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딸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며 행복한 날들만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딸아이가 3살이 되었을 때였어요. 그 사이 남편은 군복무를 마치고 대학교 생활 중 마지막 학기만을 남겨놓고 졸업 후 취업을 위해 매일같이 열심히 공부를 하였었죠.
그래도 전보다는 시간적 여유가 생긴 남편은 매일같이 딸을 재우기 전 목욕을 시켰답니다. 그날은 남편이 약속이 있다 하여 남편을 대신해 제가 목욕을 시켰어요. 그런데 딸아이의 배를 쓸어내릴 때마다 무언가 묘하게 딱딱한 것이 만져지더라고요. 그날 밤 뒤늦게 돌아온 남편에게 혹시 딸아이 뱃속에 무언가 만져지는데 알고 있었냐며 물었고 남편도 모르는 눈치였어요. 안 그래도 최근에 평소 얌전하니 잘 울지도 않던 딸아이가 밥 먹기를 싫어하고 짜증을 자주 냈었습니다. 밥을 안 먹으니 자연스레 체중도 감소하였고 그냥 반찬 투정하는 건가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배에 이런 게 만져지니 혹시 아이가 그렇게 행동했던 것과 연관이 있는 건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괜히 불안해지고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 다음날 바로 병원으로 갔고 제 얘기를 듣던 의사 선생님은 이어 제 딸아이 배를 만져보더니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다며 데려가 여러 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전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소아암입니다. 그중 신경모세포종이라는 그 신경세포가 암으로 변하는 질환이에요. 보통 하은이처럼 영유아기 때 발생하는 질환인데 지금 진행이 꽤 많이 된 상태예요. 이미 종양이 주변 조직으로 많이 퍼져 있어서 아무래도 지금 당장 수술은 어려울 것 같고 우선 입원해서 치료하면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의사는 무어라 더 설명을 덧붙여 해주었지만 더 이상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제 딸이 그런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기분은 차마 글로 담을 수가 없는데요. 불우하다 할 수 있는 가정환경 속에서 지금껏 자라오면서 큰 행복이란 걸 누린 적이 없이 지내오다 이제 겨우 제 딸을 만나 행복이란 걸 알게 되었고 기쁨을 찾게 되었는데 그런 하나뿐인 제 딸이 신경모세포종이라는 이름도 어려운 병에 걸렸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힘들더라고요. 전 울음을 참을 새도 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고 이 사실을 알리고자 남편에게 전화하여 말했어요. 여보, 어떡해? 우리 하은이 소아암이래. 당장 입원해야 한대. 우리 하은이 어떡해? 제 우는 소리에 남편은 어느 병원이냐며 소리쳐 물었고 병원 이름을 말해주니 곧 가겠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뚝 끊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몇 분 채 지나지 않아 남편이 달려왔고 입원 수속을 밟고 있는 제게 병원이 떠나가라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은이가 소아암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어제 내가 복부에 뭔가 만져진다고 했잖아. 이상해서 바로 병원에 왔는데 정밀검사 해보더니 소아암 사기래. 신경모세포종이라고 당장 입원해야 한다고 해서 지금 입원 수속 밟고 있는 거야. 우리 하은이 어떡해? 다 내가 못나서 하은이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봐. 저는 아까보다는 진정됐지만 울음 섞인 목소리로 설명했고 제 말에 남편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좌절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제 딸은 병원에 입원을 하였고 후에 내용을 전달받은 시부와 도련님도 딸 하은이가 있는 병실로 왔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하은이가 소아암이라니. 제일 먼저 시부가 다가와 행여나 자고 있는 하은이가 깰까 조심스레 물었고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더니 얘기를 들은 시부와 도련님 모두 절망하는 표정으로 딸을 쳐다보았습니다. 와중에도 새근새근 자고 있는 딸이 너무 사랑스러우면서도 자각하게 되는 현실에 눈물만 흐르더라고요. 이후 딸 하은이는 항암 치료를 위해 이제 막 자라나기 시작한 머리를 전부 밀었습니다. 신어, 머리 자르기 싫단 말이야. 딸아이는 머리가 잘려나갈 때마다 머리 자르기 싫다며 징징대었고 그런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미어져 오더라고요. 엄마도 하은이랑 똑같은 머리네. 이제 우리 하은이도 그만 울고 더 이상 아프지 않게 치료받자. 그날 전 딸아이와 함께 머리를 밀었습니다. 저도 똑같이 머리를 다 밀고 민머리인 모습을 보이자
딸이 좋다며 까르르 웃어 보였고 딸아이가 웃을 수만 있다면 제 머리카락 따윈 다 밀어도 상관없었기에 미용실 바닥에 떨어진 제 긴 머리카락들이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그렇게 다 큰 어른들도 견디기 힘들다는 항암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치료 내내 아프다고 울부짖었고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은 찢겨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제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며 몇 날을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루는 딸 하은이가 치료를 끝내고 와 겨우 잠든 모습을 보면서 옆에 딱 달라붙어 있다가 딸아이 병실 침대에 엎드린 채 저마저 잠이 들었어요. 그러다 딸 하은이의 작고 보드라운 손결이 제 눈가를 스치는 게 느껴져 잠에서 깼습니다. 엄마, 웃지 마세요. 이제 막 입을 때 짧은 문장으로 말을 할 수 있었던 하은이는 제가 자면서 눈물을 흘렸는지 혀 짧은 소리로 말하며 제 눈물을 닦아주고 있었어요. 그 광경을 보는데 제가 어찌 울 수가 있겠습니까? 알겠어. 우리 하은이. 엄마 이제 안 울게. 우리 하은이 너무 예쁘다. 이렇게 엄마 눈물도 닦아주고 고마워요. 하은 공주님. 겨우 눈물을 참으며 딸의 볼에 뽀뽀를 했고 딸은 간지럽다며 까르르 웃는데 천사가 따로 없었어요. 그 후로도 어린 딸은 병과 싸우기 위해 오랜 병원 생활을 하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안 해본 치료가 없을 정도로 하라는 치료는 모두 해보았지만 도통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았어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딸아이는 병실에서 4살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처럼 가정집이나 유치원에서 또래 아이들을 불러 성대한 생일 파티를 열어주고 싶었지만 현실은 작은 병실에 축하해주는 사람이라곤 시댁 식구들과 남편 그리고 제가 다였죠. 선물이라곤 남편이 사온 뽀로로 케이크와 하은이가 전부터 좋아하던 캐릭터 인형이 전부였어요. 앙증맞은 축하 왕관을 머리 위에 올려쓰곤 생일 축하 노래에 맞춰 모두를 따라 작은 손을 부딪히며 흥겹게 박수를 쳐 보이던 하은이는 4개의 촛불도 한 번에 불 힘이 안 나는지 3번에 걸쳐서 불어 겨우 껐고 이내 혀 짧은 소리로 저희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아빠, 아버지, 삼촌, 고맙습니다.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마주치며 말하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예쁘던지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날만큼은 오랜만에 딸아이 덕분에 식구들 모두 웃음꽃을 피워 보였답니다. 그리고 딸의 생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 하은이는 제 핸드폰으로 어린이 영상을 시청하더니 딸을 지켜보고 있던 저와 남편에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난생 처음 듣는 딸아이의 사랑한다는 말에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감동을 받았는지 눈시울을 붉혔어요. 저 또한 눈물을 겨우 참으며 엄마 아빠도 너무너무 사랑해. 이렇게 말해주며 딸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들은 딸아이의 사랑 고백이었어요. 그로부터 얼마 뒤에 결국 제 천사보다 어여쁘고 사랑스럽던 딸 하은이는 4살이라는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9개월이라는 긴 투병 끝에 하늘나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딸을 보내주는 동안 얼마나 울부짖었는지 눈은 실핏줄이 다 터졌고 목은 다 쉬어버렸어요. 남편은 물론이고 절대 울지 않을 것 같던 시부도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이 땅에서 큰 빛을 보기도 전에 떠나버린 하은이가 부디 그곳에선 아프지 않기를 기도하며 딸을 영원히 제 가슴속에 묻어두고 있었습니다. 언젠간 다시 만나리라 굳게 믿고선 말이에요. 이후 저희 식구들은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겨우 떼어내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딸아이가 병원에 있는 동안 저도 계속 병원에 있었기에 오랜만에 돌아간 집은 왠지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도 아팠던 딸아이를 신경 쓰느라 그랬던지
집안은 전처럼 깨끗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난장판이 되어 있었어요. 식구는 늘어나고 벌어오는 수입은 시아버님이 전부였던 탓에 전에 종종 불렀던 도우미 아줌마는 하은이가 태어난 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학교를 잠시 휴학한 채 하은이의 간병을 도왔고 도련님 또한 대학생이었기에 일할 사람이 없었죠. 평소 같았으면 집안이 난장판인 모습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어질러진 집안을 쓸고 닦고 쌓인 설거지들을 모두 해치웠을 텐데 딸 하은이를 하늘로 보낸 슬픔에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냥 무기력하게 침대에만 누워 있었답니다. 그날 하루 정도는 제게 아무도 그렇게 축 늘어져 있는 모습을 뭐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날이 이틀이 지나고 3일째가 되어가니 출근하던 시아버님이 저희 방문을 쾅 열며 제게 소리치더라고요. 너 언제까지 이러고만 있을 거냐? 자식 간수도 제대로 못해서 그 어린아이 그렇게 죽게 했으면 됐지. 뭘 했다고 방구석에서 나오지도 않고 누워만 있어? 어? 그나마 네가 이 집안에 발을 붙이게 된 건 다 하은이뿐이었어. 알아? 네 사용가치가 조금이라도 있다는 걸 보이고 싶다면 내가 퇴근하고 돌아올 때까지 집안 다 치우고 밀린 빨래며 설거지 다 해놔라. 그렇게 엄포를 놓은 시부는 다시 문을 쾅 닫으며 제 방을 나갔고 화장실에 갔었던 남편이 나와 시부의 말들을 모두 들었는지 방문 앞에서 시부에게 뭐라 말하는 것 같았어요. 아빠도 참 안 그래도 힘들 텐데 꼭 말을 그런 식으로 해야겠어요? 지금 하은 엄마, 하은이 그렇게 떠난 뒤로 밥 한 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는데 힘내란 말이라도 해주시지. 내가 뭐 첫날부터 이랬냐? 저렇게 방에만 처박혀 있는 날도 벌써 3일째다. 그리고 뭐 밥은 누가 먹지 말라고 하더냐? 본인이 먹기 싫어 안 먹는 걸 힘내란 말은 개뿔. 너도 너무 제 편만 들지 말고 제 집안일이나 잘하는지 감시나 해라. 또 누워있기만 해봐라. 아주 집에서 내쫓아버릴 테니까. 남편의 말에 시부는 어이가 없다는 듯 실소를 내뱉으며 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고 집을 나가는 듯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 주방에서 우당탕대는 소리가 들리더니 남편이 죽을 든 쟁반을 들고 와 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여보, 내가 죽 좀 써왔어. 맛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먹자. 나는 괜찮아. 좀만 쉬다가 아버님 말대로 집 좀 치울게. 내 걱정은 말고 당신이나 밥 먹어. 그러지 말고 한 술이라도 뜨자. 이렇게 해온 정성도 있는데 한 입도 안 먹어줄 거야? 남편이 그 말을 하며 흰 죽을 한 술 떠 제 입에 가져다 대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죽을 조금씩 먹어 보였습니다. 어이구, 잘 먹는다. 남편은 아이 달래듯 한 입씩 죽을 먹는 저를 보며 말했고 뒤이어 그나마 지금까지 제게 힘을 줄 수 있을 만한 위로의 말들을 하였어요. 여보, 그동안 당신이 하은이 간호에 얼마나 힘썼는지 잘 알아. 얼마나 힘든지도 알고. 나도 하은이 아빠잖아. 나도 하은이 그렇게 보내고 마음이 너무 안 좋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계속 슬퍼하고 늘어져 있는 모습만 보이면 하늘에서 하은이가 얼마나 한심하게 보겠어.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씩씩한 모습 보여주자. 알겠어. 고마워. 남편의 이러한 따뜻한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가 제게 위안이 되었고 큰 힘이 되었어요. 그날 남편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니었다면 전 더욱 우울의 늪에 빠져 무기력하게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 남편에게 지금까지도 고마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후 남편의 황송한 보살핌에 죽을 한 그릇 다 먹을 수 있었고 남편이 도와주어 집안을 모두 치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부는 하라는 대로 다 치웠음에도 떨떠름한 표정이었고 시부가 저를 무시하고 천대하는 태도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 갔습니다. 그래도 항상 제 편이었던 남편이 있었기에 지금껏 잘 버티며 살 수 있었어요. 그렇게 딸이 떠나고도 시간은 무색하리만큼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남편은 그새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여 원하던 기업에 취업할 수 있었고
좋은 업무 성과도 내며 꽤나 각광받는 회사의 직원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머리가 좋았던 도련님도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며 대학을 졸업하여 해외 연수도 다녀왔고 최근에는 국내에서 제일 가는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저는 여전히 집에서 살림만 하는 전업주부로 살고 있었죠. 시부는 그런 저에게 전보다 더 심한 히스테릭을 부렸습니다. 반찬 투정은 기본이고 쫓아다니며 살림 곳곳을 잔소리에게 바빴답니다. 얘 애미야, 넌 지금 이걸 다림질했다고 내놓은 게냐? 시간이 몇 년이 흘렀는데도 어찌 살림이 전혀 늘지를 않아? 아휴, 쓸모없는 것. 집에서 빈둥빈둥 놀면서 고작 다림질하라고 했더니 그마저도 못하고. 끝내 혀를 차던 시부는 다림질이 잘 되어 제가 볼 땐 멀쩡하기만 한 셔츠를 제 얼굴에 던져 보였어요. 남편이 있을 때는 눈치를 보는 것인지 그나마 덜한데 남편이 없을 때면 이렇게 막말을 퍼부어대었죠. 그래도 몇 년 그렇게 히스테릭을 다 받다 보니 그런 막말쯤은 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후 도련님이 결혼할 여자를 인사시키러 온다는 날이었습니다. 시부는 제게 호되게 당한 기억이 있다며 인사시키러 오기 전 도련님에게 그 여자는 뭐하는 여자며 부모님은 두 분 다 계신지를 먼저 묻더라고요. 아빠도 참,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사람 됨됨이가 우선이지. 제 여자친구는 의사예요. 부모님 두 분 다 서울에 살고 계시고요. 아빠, 혹여나 제 여자친구 왔다고 형수랑 비교하고 그러지 마세요. 아셨죠? 의사라고? 네가 아주 여자 보는 눈은 네 형보다 훨배 낫구나. 그래, 그래서 언제 인사를 온다는 거냐? 도련님의 무릎에 답은 않고 그저 의사라는 말에 해벌쭉하며 좋아하는 시부에게 조금씩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도련님은 이어 다음 주 주말에 올 거라며 자세한 날짜와 시간은 다음 주에 말해주겠다 전하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의사인 예비동서가 첫인사를 오는 날이었어요. 넌 우리 집에 수치니까 나가 있어. 제게 예비동서가 오면 먹을 과일을 미리 깎아놓으라며 시킨 시부는 오갈 데 없는 저를 이렇게 내쫓았어요. 하필이면 그날 남편 회사에 일이 있어 남편은 집에 없었고 기어코 저를 현관 문 앞까지 밀어내보내며 면박을 주는 시부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때마침 엘리베이터에서 문이 열렸고 도련님과 예비 동서로 보이는 온몸에 기품이 서려있는 젊은 여자분이 내렸죠. 그리고 도련님은 문 앞에 서 있는 저를 보더니 제게 와 물었어요. 형수님, 왜 안에 안 계시고 밖에 나와 계세요? 그 말에 전 아무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마 예비 동서가 보는 앞에서 아버님에게 쫓겨났다 말하기에 꺼려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를 빤히 바라보던 예비 동서가 대뜸 제 두 손을 잡고 묻더라고요. 저 혹시 성함이 김민지 맞으세요? 네, 그런데 저를 어떻게...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오열을 해보이던 예비동서는 이내 말을 이었어요. 그 말을 듣곤 저도 덩달아 오열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니 나야. 은지, 언니 동생 김은지. 인사를 하러 온 예비동서는 20년 전 헤어진 제 친동생이었습니다. 현재는 김은지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더라고요. 어쩜 이런 우연이 다 있을까요? 20년 전 보육원에서 눈물의 이별을 하였던 동생을 이렇게 예비동서로 볼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말이에요. 저는 20년 만에 만난 제 친동생을 얼싸 끌어안으며 지금껏 어떻게 지내왔는지 물었어요. 동생은 꽤나 부유한 집안의 양딸로 입양되어 지금껏 못 받았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왔었다고 합니다. 양부모님 두 분 모두 의사인지라 동생도 그 길을 따라 의사의 꿈을 꾸었고 유학도 다녀와서 남부럽지 않게 지냈었다고 해요. 그러다 의대에도 합격해 보이고 양부모님을 따라 의사의 길을 걷던 중 친구의 소개로 저희 도련님을 만나 연애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연애 3년 만에 결혼까지 결심하여 지금 저와 이렇게 마주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러한 우연이 있다니 너무 기쁘다고 제 두 손을 잡고 방방 뛰어 보였어요.
그제야 하나하나 뜯어보니 눈, 코, 입 모두 20년 전 제가 알던 동생의 얼굴 그대로 있더라고요. 두 분 반갑게 인사하는데 미안하지만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옆에서 벙진째 저희 두 자매를 보던 도련님이 저희에게 물었고 저희 두 자매의 자세한 사정을 대략 말해준 뒤 집 안으로 함께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실 안에 제가 깎아놓은 과일을 테이블에 올려놓는 시부가 처음엔 먼저 들어온 제 동생과 도련님을 보며 인사하다가 그 옆에 있던 저를 보며 묻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제가 재준이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뭐야? 애미, 넌 왜 들어온 게냐? 내가 나가 있으라고 하지 않았어? 지금 내 말 무시하는 거야? 그 말을 옆에서 듣던 제 동생이 제 앞으로 나와 시부 앞에 서 보이더니 당당하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뵙자마자 이런 말씀 드리게 되어서 죄송하지만 지금 며느님을 왜 밖으로 내쫓으려고 하시는 거죠? 엄연히 제 형님이 되실 분인데 제가 인사를 드리려면 함께 드리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심지어 손 아랫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런 식으로 면박을 주는 건 상식 밖의 행동이지 않나요? 제 예비 아버님께서 꽤나 잘나가는 중견기업에 임원까지 올라가셨다길래 굉장히 품격 있고 좋으신 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사람은 배경이나 집안만 보고 알 수 없나 보네요. 초면에 실례였다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만 오늘은 이만 돌아가보고 다음에 다시 약속하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자면 제 형님 되실 분, 제 친언니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재준씨 통해서 들으시면 되겠네요. 잠시 전 제 친언니와 얘기 좀 나누고 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동생은 그 말을 마치고 시부를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더니 저를 데리고 그 집을 나왔어요. 동생의 똑부러지고 통쾌한 그 말에 시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곤 가만히 집을 떠나는 저와 동생을 바라보기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동생 손에 이끌려 전 집 앞에 있는 카페로 갔고 동생이 지금껏 제가 어떻게 지냈길래 저런 수모를 겪고 있는지 물어 지금껏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해주었습니다. 10분을 넘게 말했던 것 같아요. 제 얘기가 끝나갈 때쯤 동생을 보니 동생의 눈은 어느덧 붉게 눈물이 차올라 있더라고요. 지금껏 너무 고생 많았어. 언니 많이 힘들었겠다. 조카인 하은이도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볼 수 있었을 텐데 너무 가슴이 아프네. 동생은 저를 껴안고 등을 토닥여주며 말했어요. 동생의 위로 섞인 따뜻한 그 말에 전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문득 저를 어떻게 바로 알아봤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을 닦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물었죠. 언니를 어떻게 못 알아보겠어.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해도 언니 그 오른 손등의 큰 점은 그대로잖아. 그 오른손으로 나 많이 쓰다듬어 줬었는데 그 오른손 보자마자 알았지, 언니라는 걸. 그제야 제 오른손이 보이더라고요. 어렸을 적 아버지에게 맞던 동생을 막아주던 제 오른손에 위치한 점이 지금도 그때처럼 그대로 크게 자리 잡혀 있다는 걸요. 그렇게 오랜만에 만난 동생과 짧은 재회를 마치고선 아버님의 부름으로 집으로 다시 갔어요. 도련님에게 자세한 얘기를 들은 것인지 갑자기 돌변한 태도로 제게 묻더라고요. 예, 애미야. 진짜 그 을사 며느라기가 네 친동생이 맞는 게야? 지금껏 저에게 말하던 태도와는 다른 사근사근하고 부드러운 말투와 목소리였어요. 전 맞다고 답하였고 제 대답에 지금껏 본인이 제게 막말하고 못되게 굴어 미안하다며 태세 전환을 해보이더니 동생에겐 이 집안에 대해 잘 좀 말해달라며 부탁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을사 집안인 동생의 집안과 꼭 연을 맺고 싶어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시부가 비록 못 믿어왔지만 알겠다고 했죠. 그렇게 기막힌 인연으로 전 제 친동생과 형님과 동서로 또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 남편에 이어 동생까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기에 시부는 전처럼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있어 비교적 전에 비해 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 동생을 만나게 한 건 혹시 하늘에 있는 제 딸이 제게 준 선물이 아니었나 싶어요. 현재 전 동생과 사이 좋은 동서지간으로 종종 서방님네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쇼핑도 하며
못 이뤘던 자매 생활을 이제야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에 제일 큰 소식은 제가 둘째를 임신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껏 무수한 일들이 있었고 비록 웃을 일보단 울었던 일들이 더 많았지만 현재 제 아픈 과거를 모두 씻듯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제 사연을 듣고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감동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